에이트 이지성 지음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8가지. 그 중에 5번째, 인간 고유의 능력을 일깨우는 무기 철학하라. 나는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2014년 무렵의 일이다. 인공지능 켄쇼가 월스트리트의 심장이라 불리는 골드만삭스에 입사했다. 당시 골드만삭스에는 월스트리트 최고의 트레이더 600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하지만 켄쇼가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598명이 해고당했다. 켄쇼가 그들이 한 달 걸려서 한 일을 몇 시간 만에 끝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의 파괴적 능력을 경험한 골드만삭스는 회사의 정체성을 금융투자에서 인공지능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2015년 이렇게 선언했다. 우리는 인공지능 기업이다. 이후 월스트리트의 금융투자 회사들은 골드만삭스를 따라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지금 월스트리트에서는 인간이 하던 일을 약 90%를 인공지능이 대신하고 있다. 골드만삭스 CEO가 우리는 인공지능 기업이다 라고 선언한 지 약 4년 뒤에 2018년의 일이다. 미국 역사상 벤치마크 대비 최장기 초과 수익을 기록한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투자자 빌 밀러가 존스 홉킨스대 철학과에 7,500만 달러, 그러니까 약 875억 원을 기부했다. 그는 왜 하필 철학가냐고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나는 존스 홉킨스 대에서 철학 박사 과정을 밟고 투자 세계에 입문했다. 나는 박사 과정 시절 체계적으로 배운 철학적 사고법을 투자에 적용해서 기록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지금 월스트리트의 주류는 인공지능이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철학에 기초한 인간의 투자를 옹호한다.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투자자가 철학적 탐구와 통찰을 통해 새롭게 변화하는 세상의 구조와 현실을 이해할 때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빌 밀러는 인공지능에 점령한 월스트리트에서 인공지능에게 대체되기는커녕 서울대학교 유기윤 교수팀이 미래사회 보고서에서 예측한 제1계급처럼 인공지능들을 비서같이 거느리면서 최고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 한마디로 그는 인공지능의 주인으로 살고 있다. 그리고 그 비결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철학을 듣고 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철학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하지만 하버드 이야기를 할 때 밝혔듯이 이런 질문은 이제 고작 72큐비트에 불과한 양자 컴퓨터가 500만 큐비트를 돌파할 쯤에 하는 게 옳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가 500만 큐비트를 돌파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거의 없어 보인다. 아니, 가능하다 하더라도 앞으로 최소 100년은 걸릴 것 같다. 문제는 인공지능이 500만 큐비트 양자 컴퓨터를 탑재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감정을 느낀다거나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데 있다. 그럼 왜 일부 과학자들은 500만 큐비트를 주장하는 걸까? 인공지능이 적어도 500만 큐비트 양자 컴퓨터를 탑재해야 그때부터 비로소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감정을 느낀다거나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질문이 SF적 의미가 아닌 과학적, 기술적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리콘밸리의 천재들은 왜 철학에 빠졌을까? 빌 밀러 이야기로 돌아가자. 월스트리트의 전설 빌 밀러는 자신의 투자 경험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철학이라고 확신한 것 같다. 그리고 철학도들이 자신처럼 투자자로 변신해서 인공지능을 이기는 월스트리트의 새로운 저설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모교 철학과에 7,500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흔쾌히 기부한 것 같다. 이쯤에서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덧붙이고 싶다. 인공지능 켄쇼를 만들어서 월스트리트를 초토화시킨 켄쇼 테크놀로지 창업자 데니얼 네들러도 어릴 때부터 철학과 문학에 깊이 빠졌던 사람이다. 그는 하버드 시절 최초의 철학자 탈레스에 관한 논문을 쓰기도 했다. 그가 인문학도에서 인공지능 개발자로 변신한 것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신의 철학을 현실에 구현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데니얼 네들러도 빌 밀러처럼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철학이라고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피터 틸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는 현재 실리콘밸리에서 스티브 잡스와 일론 머스크를 뛰어넘는 미래 설계자라고 불리는 사람이다. 그는 마크 저커버그로부터 틸로 인해 페이스북이 탄생할 수 있었다. 그는 내 삶의 최고 조언자다 라는 칭송을 받았는가 하면 실리콘밸리의 천재들로부터는 우리들의 대부라 불리고 있다. 한마디로 그는 실리콘밸리의 스승이다. 실리콘밸리가 어떤 곳인가? 인공지능의 본산이다. 피터 틸이 인공지능 본산에서 인공지능 기업 창업자들의 멘토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간단하다.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 온라인 결제 서비스 기업인 페이팔을 창업해서 유튜브, 링크트인, 테슬라 등을 탄생시켰던 피터 틸은 2004년 빅데이터 분석 기업 펠런티어를 창업했다. 이미 페이팔 시절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최고의 실적을 올린 바 있었던 그는 펠런티어에도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했다. 덕분에 펠런티어는 기하급수적 성장을 했고 현재는 CIA와 FBI를 비롯해 전 세계의 국가정보기관을 고객으로 두고 있다. 그런데 펠런티어의 CEO는 창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피터 틸이 아닌 앨릭스 카프가 맡고 있다. 도대체 앨릭스 카프는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기에 실리콘밸리에서 사업 파트너를 가장 지독하게 평가한다는 피터 틸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피터 틸은 이렇게 대답했다. 앨릭스 카프에게는 철학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앨릭스 카프는 현존하는 최고의 철학자 중 한 명인 위르겐 하버마스 밑에서 직접 철학을 배웠다. 물론 그렇다고 그가 철학만 한 것은 아니다. 그는 철학 박사 학위를 받자마자 스타트업으로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을 만큼 탁월한 경영 능력을 갖고 있다. IT 기술과 인공지능의 정통함은 두말할 것 없다.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나라 기업계가 지난 10여 년 동안 철학을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혁신을 일으키지 못한 것은 철학을 지식적으로만 접근했기 때문이다. 뭐랄까? 철학서를 읽고 철학 강의를 듣고 이 두 가지에만 치중했다고나 할까? 우리나라 기업계의 철학 열풍은 실리콘밸리에서 온 것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실리콘밸리의 기업가들은 우리나라 기업가들처럼 철학을 공부하고 있을까? 아니다. 실리콘밸리의 기업가들은 철학을 자신의 사업과 IT 기술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뭐랄까, 그들은 철학자이면서 CEO이면서 IT 과학자이자 IT 기술자라고나 할까? 그들이 경영 자문을 구하는 철학자들도 마찬가지다. 대학이라는 울타리에 갇힌 채 죽은 지식만 파고드는 철학자가 아니라 지금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지식, 즉 기업 경영, IT, 인공지능 등에 관해 탁월한 지식을 갖춘 철학자에게 경영 자문을 구한다. 피터 틸은 실리콘밸리의 인공지능 천재들이 스승으로 받드는 사람이다.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와 특히 경영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가장 훌륭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는 오직 철학이라고 외치고 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업 펠런티어의 철학자를 CEO로 앉혔고 펠런티어를 전 세계 국가 정보 기관이 찾는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마치 빌 밀러가 월스트리트에서 그랬듯이 피터 틸과 앨릭스 카프는 인공지능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인간 고유 능력인 철학적 사고를 통해 인공지능을 비서처럼 거느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실리콘밸리의 새로운 기록을 써나가고 있다. 두 사람뿐만이 아니다. 실리콘밸리의 기업가들은 모두 철학을 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관련 기업 경영자일수록 치열하게 철학을 하고 있다. 인간 고유의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는 도구, 그 어떤 강력한 인공지능도 무찌를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철학이기 때문이다. 덕분에 지금 철학은 실리콘밸리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 학교들이 철학을 교육의 핵심으로 삼는 이유.
나사와 구글이 투자한 인공지능 시대의 지배자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싱귤레리티 대학교, 인공지능 시대의 리더를 길러내기 위해 강의를 폐지한 뒤 새로운 교육 과정을 도입하고 있는 하버드, 스탠퍼드, 예일 같은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들,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IT 기기를 금하는 교육 과정을 가진 실리콘밸리의 사립학교들, 영화 아이언맨의 실제 주인공이자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 모터스와 민간 우주 탐사 업체 스페이스X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실리콘밸리의 사립학교 교육으로는 인공지능 산업의 1인자, 즉 조만장자가 되는 법을 가르칠 수 없다며 자녀들을 실리콘밸리의 사립학교에서 모두 퇴학시킨 뒤 세운 폐쇄형 사립학교 에드 아스트라. 다섯 번째,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 과정을 적용 중인 미국 유럽의 사립학교들과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150년 만에 교육 개혁을 단행한 일본의 국공립학교들. 이 학교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교육 과정의 초점이 철학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것에 맞추어져 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다. 일론 머스크가 세운 에드 아스트라는 아예 철학자를 길러내고 싶어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준다. 그 정도로 강력하게 철학을 추구하고 있다. 반면 다른 학교들은 에드 아스트라만큼은 아니다. 잠깐 에드 아스트라 이야기를 하고 가자. 이 학교는 모든 게 비밀에 쌓여 있다. 일론 머스크가 공개를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긴 인공지능들을 비서처럼 거느릴 제1계급 중에서도 최고 위치에 오를 존재를 키워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학교가 교육과정 등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있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이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가 조금 밝혀졌다. 싱귤레리티 대학교 공동 설립자이자 민간 달 탐사 프로젝트로 유명한 엑스프라이즈 재단 회장 피터 디아만디스가 에드 아스트라를 방문한 뒤 언론 인터뷰를 했고 에드 아스트라의 공동 설립자이자 교장인 조슈아 단도 언론 인터뷰를 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밝힌 에드 아스트라는 이렇다. 일론 머스크의 5자녀를 포함 31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다. 7살부터 14살까지고 평균 나이는 10살이다. 실리콘밸리의 IT 기술, 특히 인공지능 기술 발달에 맞춰 매년 교육 과정을 새로 만든다. 학년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팀이 존재한다. 성적 평가는 없다. 숙제도 거의 없다. 모든 교육 활동은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으로 진행된다. 인공지능 중심의 미래 사회에서 인류가 곧 당면할 문제들을 시뮬레이션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철학적 대화와 토론으로 도출해내는 게 교육 과정의 핵심이다. 여기에 더해 기업가 정신, 리더십, 수학, 과학, 공학, 인공지능, 로봇 등을 배운다. 교내에서 아스트라고 하는 가상통화를 사용한다. 경제를 배우기 위해서다. 체육, 음악, 외국어는 배우지 않는다. 앞에서 언급한 학교들의 이야기로 돌아가자. 이 학교들이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교육으로 철학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하다. 철학은 인간 고유의 능력인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일깨우는 최고의 도구다. 즉 철학하는 인간은 인공지능에게 대체될 일이 없다. 아니 인공지능의 지배자가 된다. 이는 역으로 말하면 철학하는 능력을 갖지 못한 인간은 인공지능에게 대체된다는 것이다. 아니 인공지능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다. 학교의 존재 목적은 지, 정, 의를 갖춘 전인적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다. 아니 이런 이상적인 교육 표어를 내걸고 사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다. 과거에는 기존에 있던 지식과 기술을 잘 습득하기만 하면 누구나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미래에는 다르다.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가져야 한다. 선진국의 학교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철학을 교육의 핵심으로 삼는 이유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자.
빌 밀러 같은 월스트리트의 승자들, 피터 틸 같은 실리콘밸리의 천재들, 선진국의 미래형 학교들이 추구하는 철학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과 같은 것일까? 아닐까? 나는 스티브 잡스를 연구할 때부터 이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졌고 답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마침내 생각하는 인문학에 이렇게 썼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생각은 영원히 변하는 일 없이 영원히 존재하는 진리의 세계를 인식하는 행위였다. 그들은 이 행위를 일러 노에시스라 칭했다. 그리고 오직 철학하는 사람만이 노에시스를 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그렇게 그들은 노에시스를 통해 찬란한 고대 그리스 문명을 건설했다. 고대 로마의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대 그리스의 노에시스에 해당하는 코기토, 즉 철학적 사고를 통해 약 1000년에 달하는 중세 유럽 문명의 문을 열었고 데카르트 역시 코기토를 통해 근대 유럽 문명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라틴어의 코기토에 해당하는 영어 think는 현대 유럽 문명과 현대 미국 문명을 만들었다. 인문학적 의미의 think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다. 새로운 인류 문명을 창조하거나 기존 인류 문명을 개선하는 행위다. 진짜 철학하는 방법, 트리비움. 빌 밀러 같은 월스트리트의 승자들, 피터 틸 같은 실리콘밸리의 천재들, 선진국의 미래형 학교들이 추구하는 철학은 우리가 알던 그 철학이 아니다. 인류 문명을 새롭게 창조하거나 개선할 수 있을 정도의 생각을 하는 능력이다. 물론 모두가 이런 거대한 생각을 할 수는 없다. 사실 이런 수준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천재 철학자 정도일 것이다. 이건 다른 누구보다 빌 밀러나 피터 틸 같은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인공지능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무기로서의 철학은 무엇일까?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거나 기존 문명에 혁신을 일으킨 위대한 철학자들의 생각 시스템 위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조하거나 기존 지식과 기술의 혁신을 일으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철학적 사고 능력은 트리비움을 통해 기를 수 있다. 트리비움은 셋을 뜻하는 라틴어 트리와 길을 뜻하는 라틴어 비움의 합성어로 철학을 하는 세 가지 길, 즉 문법학, 논리학, 수사학을 의미한다. 문법학을 철학서를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것. 논리학은 철학서에서 터득한 철학자의 사고법을 도구 삼아 내 생각을 하는 것, 즉 내 논리를 만드는 것. 수사학은 내 생각을 글로 쓰고 나누는 것, 즉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하버드, MIT 같은 세계 최고 대학들, 실리콘밸리의 사립 학교들, 미국, 유럽의 미래형 사립 학교들, 일본의 인공지능 시범 학교들이 트리비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 수사학이다. 특히 글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금 당장 종이와 펜을 꺼내서 행복을 주제로 글을 써보라. 갑자기 머리가 아파질 것이다. 그동안 그리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행복의 의미에 대해서 깊게 파고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디 이뿐인가? 펜을 들기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다양한 질문들. 예를 들면 감각적 행복과 정신적 행복, 둘 중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가?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어떤 생각을 해야 하고 무슨 행동을 해야 하며 누구와 함께해야 하는가? 내가 추구하는 행복이 주변의 사람들 또는 내가 속한 공동체가 추구하는 행복과 차이가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등을 스스로에게 스스럼 없이 던지고 답을 얻기 위해 분투하는 자기 자신과 마주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내가 쓴 글을 다른 사람들에게 읽어주고 그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해보자. 글을 쓰는 내내 머리와 가슴에 불이 날 것이다. 자신도 모르게 가상의 인물들을 눈앞에 놓고 온 마음을 다해 그들을 설득하면서 글을 쓰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트리비움의 수사학을 실천하면 자신도 모르게 다음 4가지 능력을 기르게 된다. 첫째, 깊게 생각하는 능력. 둘째, 생각을 정밀하게 다듬는 능력. 셋째, 생각을 알기 쉽게 표현하는 능력. 넷째,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는 능력. 눈치 빠른 사람은 이미 알아차렸을 것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창조적 상상력을 길러주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공감 능력을 길러준다. 즉 트리비움의 수사학을 하는 것만으로도 인공지능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을 기를 수 있다. 그래서 미국, 유럽, 일본의 미래형 학교들이 수사학을 교육 과정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당신의 미래는 철학에 달려 있다. 당신이 지금까지 했던 철학은 철학서를 읽고 내용을 파악하고 토론하는 정도였을 것이다. 한마디로 철학자에 대한 지식을 쌓고 나누는 것이었다. 하지만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그걸 더 잘하게 된다. 아니, 당신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할 것이다. 이제 당신은 진짜 철학을 해야 한다. 철학자들의 사고법을 도구 삼아 자신의 머리로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아니, 철학자들의 사고법을 뛰어넘어 자신만의 사고법을 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의 내면에서 논리적으로 다듬어진 생각들을 설득력 있게 글로 쓸 수 있어야 하고 당신의 글을 사람들과 가슴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일본 정부가 150년 만에 단행한 인공지능 교육혁명의 핵심은 철학적 사고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택한 교육법이 트리비움, 특히 수사학이다. 일본 정부는 이렇게 밝혔다. 새로운 생각을 하고 타인과 공감하는 능력,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쓰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교육을 통해서 길러진다. 앞으로 국가와 개인의 생존과 번영은 이 두 능력에 달렸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임하고 있다. 당신에게는 어떤 절박함이 있는가? 미래에 향한 절박감 말이다. 아직 절박감이 없다면 만들어라.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미래를 바라보라. 인공지능이 대다수 인류를 지배하는 정해진 미래 말이다. 그 미래는 이미 당신 곁에 와 있다. 아직 널리 펴지지 않았을 뿐이다. 철학하라. 오직 철학하라. 당신의 미래는 철학에 달려 있다.